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들께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스스로 후반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의 직회부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검사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사법 리스크보다. 저희들 결정을 못해요. 사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저희들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데입니까 당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또 인간적으로야 힘들겠죠. 근데 원래 지도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고스란히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에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만 남으면 괜찮은데 민주당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손 드는 게 좀 늦은 것 같은데. 다시 들까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양국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간호법안은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 그리고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간호법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호계에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거라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 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에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한 검찰이 적이 일부러 흘린 거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장관은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저에게 질의할 때 코인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된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일단 보이고 법사위 출석 과정에서 한 얘기잖아요. 오늘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에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얘기는 이따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그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 중 한 명임을 지적하면서 리더십 리스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네, 비판하고 비만은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네요, 그죠? 네. 자, 홍준표 시장이 최근 하태경 의원하고 설전을 벌여왔잖아요. 네. 오늘도 두 사람 사이에 원색적인 표현이 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쓴소리를 퍼부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놓냐면서 팔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좀 표현이 세네요. 네, 이후 자신의 SNS로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지만 홍 시장은 함부로 짓거리는 벌구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한번 내뱉은 말은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있던데 저희가 두 사람 간의 설전은요 주민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하라 있는 거죠? 네, 자, 먼저 있습니다. 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안 나가요? 알아서 나갈 거죠? 알아서 나가면 되고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있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이죠. 그런데 오늘 제2요구권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온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계속 이어나갈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치 여전히 멀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타협은 없다. 외부 점검 노. 2년은 해야. 기다립니다. 벌써 초여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취임 1년차 마지막 회의였다면 오늘은 취임 2년차 첫 회의라는 점인데요. 마침 오늘은 간호법 거부권이 이슈였죠. 민주당은 국무회의에 앞서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입니다. 네, 부디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2년차 첫 국무회의는 결국 이후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는 국민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즉 제2요구안을 의결한 뒤에 제각까지 속전속결로 마쳤는데요. 간호법을 다시 넘겨받은 여야 반응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무회의, 저 울체커는 사실 허를 찔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8문장이 정부였던 건데요. 윤 대통령이 그보다도 더 시간을 들인 부분은 집권 1년차 성과를 기반으로 한 2년차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전 정권 겨누기로 흘러갑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이 정치적이었다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우리는 다르다 강조했는데요. 앞서서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 대 과학 방역으로 구도를 짠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한전 부실화도 탈원전 때문이라면서 역시 정치 대 과학 구도로 몰고 갔습니다. 복지 정책에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이쯤 되면 집권 2년 차를 향한 기대 벌써 저버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남 탓, 야당 탓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원들 모였을 때 국회의원 집담회 때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막 의원들한테 막 훈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안 하시겠죠. 이제 본인 책임으로 국정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권 2년 차에도 타협,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긴 한데요. 그 점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걱정돼서였을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을 만나셔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에서 타협은 없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만 만나겠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이짐의 왕따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을 것이 또 뭐에 있겠습니까?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좁쌀 정권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맞서면 우리 정치가 좁쌀 정치밖에 안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단독 입법도 이어나가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죠.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해 놓은 방송법이 그렇고요. 오늘 교육위에서는 민주당이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욱이 교육위에는 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영배 의원이 있어서 더욱 시끄러웠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위원이 다시 교육위로 오셔서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 조정의 똑같은 모델과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동료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원분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요. 저는 약 1년 2개월 전 승자의 여유를 보여줬던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말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외부 점검 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뒤숭숭한 곳은 또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입니다. 선거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우선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현안이 생겼는데요. 바로 국정원이 선관위 측에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을 7차례 통보하면서 보안 점검을 받으라고 권고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사이버 공격 사례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한 바 있고 국정원과 보안점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두 협의 과정에서는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안임을 고지받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네, 보도 이후 선관위와 국정원 사이에 이 통보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해킹 내역까지 국회에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가 외부 보안 점검을 받아들일 거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여전히 똑 떨어진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총장 6조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정보보호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관련 법 7조에 보면은 관리기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이버 공격에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왜 하필 총선을 1년 앞두고 해킹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안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건가, 이게 의심스럽다면서 선관위의 힘을 보탰는데요. 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행안부가 이런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항변하다가 장제원 위원장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운데 기다리는데 지쳐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예? 예?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네, 왼쪽으로 옮긴 것, 이 무소속이 돼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로 이 이성만 의원에게는 아픈 구석을 후벼판 건데요. 이렇게 이 감정 싸움 씁쓸하지만 첫 번째 픽과 마찬가지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앞으로 더 자주 목격하게 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야 싸움과는 별개로 선관위도 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외부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해결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대선 숲코리 투표의 아픈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2년은 해야입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개각설 솔솔 나오고 있었죠.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관련 보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3대 개혁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요. 바꿀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여권 내부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몇몇 국민의힘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장관직을 좀 제의한 것 같아요.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니요, 저 출마할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적당한 대상자를 지금 뭐 선정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네, 네 번째 픽은 기다립니다로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부인인 젤렌스카 여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방문한다면 우리 싸움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거라고 강조하면서 무기 지원 이야기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조금 전 이 다정이 시작하면서 제가 이 속보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오후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도 젤렌스카 여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부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벌써 초여름으로 가봅니다. 정 의원님들 오늘 반팔 입고 다니셨죠? 오늘 낮 서울은 31.2도, 강릉은 35.5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슈퍼 엘니뇨가 7년 만에 찾아오면서 이번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도 역대급으로 오는 거 아니냐면서 지금 보시는 오는 7월, 이 사흘 빼고 한 달 가까이 비가 다 온다는 한 IT 업체 제공 비 예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과 전문가 모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그냥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민주당이 지난번 양구법처럼 재투표에 임할지가 궁금한데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박강 원내대표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국회를 다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국회에 오면 표결 전에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해볼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또 표결하기 전에 양당 간의 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하고 교감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안에 간호법 포함 내용을 조금 더 반영시킬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판단할 때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간호계에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고 일단 간호사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의사들을 중심으로는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또 의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서 또 의사업계에서도 또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래저래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복지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규용 장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브리핑을 직접 했는데요. 우선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호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국회 행안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선관위 현안 질의가 있었고 아까 이제 장제원 위원장과 이성만 의원의 충돌 장면도 저희가 봤는데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또 거론이 됐다는 거죠. 네, 먼저 의혹 내용부터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이 박찬진 사무총장과 이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각각 2022년과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이 됐는데 이걸 두고 이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현안 질의에서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아빠 찬스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력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서류 면접 심사 시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했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위원에게 점검, 평가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거부권 행사 전 정권 비판으로 시작한 집권 2년차. 협치는 어디에?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이 몰래 코인을 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한동훈 작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좌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지난해 이렇게 두 차례 기각이 됐지만요. 세 번째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또 카카오 관련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법원도 거액의 코인을 가진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라던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즉 광야에서 싸우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를 개인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네. 네, 국회 법사위 회의장 민주당 의원석에 있던 김 의원의 명패는요. 휴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옆 무소속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출석했죠. 김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기획수사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전화 검찰을 탓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왜 한동훈 작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이것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는 윤리특위의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가 될지 관심이죠. 오늘 윤리특위 위원장 또 양당 간사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회의 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따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 그리고 상임위 도중 코인 투자에 대해서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이 행태를 보면은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일요일 쇄신의원총회에서 초재선 중진 의원들을 막론하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고 또 결의안에 1번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정작 결의문에는 윤리특위 제소 부분이 빠졌죠. 문구를 손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결의문에 빠져버리니까 과연 민주당이 5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뭐 한 거냐? 의원들 150명이 모여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윤리특위의 징계안을 회부하는 것이요. 사실상 이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제명 징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지만요. 실제 징계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더라도 처리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 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거부하는 건 상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은 당내에 진상조사 TF를 만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게임업계의 국회 로비 의혹까지 파헤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에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진상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 또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조사단에 참여를 했고요. 외부 전문가들도 여러 참여한다고 합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모으며 아이스크림만 먹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이 국회에서 투기판에 몰두한 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또 진짜 약자를 기만했습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했던 이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정작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 관련 전문성에 물음표가 좀 붙는 상황인데요. 정회원 여러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국민의힘의 수해 봉사활동을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의원입니다. 아니,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대표 의원님. 대표 의원님. 아니. 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당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의 징계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전 민주당 의원인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주도적으로 따지게 된 셈입니다. 역시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중간조사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를 못했죠. 김 의원의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의힘 조사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직접 내놓은 해명들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탈당 계기가 됐던 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있었던 날 김 의원의 코인 거래액 2,3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당에는요,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코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질의를 끝나고 소외실이나 화장실에 나와서 했다고 했을 때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굳이 거래를 위해서 상임위 중간에 본인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해서 휴게 공간 같은 데 가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다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당의 코인 매각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김어준 씨는 관련 질문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에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먼저 한참 1년 전에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순차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본인은 정말 불법이라고 해당될 만한 상황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1번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용우 의원은요, 김 의원이 당의 부담을 덜겠다라고 했던 탈당을 변해서 이렇게 밝힌 것과는 달리 코인을 포함한 재산 변동 내역을 달라라는 당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출연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요 양식을 세워달라 고 요청을 했었고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 날 탈당을 하신 겁니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죠. 지난 일요일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을 감쌌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은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고요. 박성준 의원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을 비판했던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수박이라는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너희 지금 뭐 하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너 그건 지적 안 하고 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부각해서 언론들의 먹잇거리를 던져주냐라고 되게 호되게 저를 혼내셨어요. 네, 당 밖에서도 김 의원의 지원군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깃발을 들자 제안한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김 의원을 탈당하게 한 당내 세력들이 있다면서 아예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기어들어가서 뭐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기를 내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당내 비명계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도부가 여전히 이 정치 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쇄신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입니까? 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정치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야당은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 얘기만 해가지고 다 떠납니다. 네, 화살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힘 싣기 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비명계에서부터 일단 사법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가 키를 쥐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년 동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이거를 지금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이렇게 그냥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여야의 속내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빗썸 거래 내역 확보. 한동훈 장관 몰래 코인하다 들켜놓고 왜 한동훈 작품이냐. 네. 자,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또 전수조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국회 정무위가 이 가상자산 소관 상임인데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은 당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 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정무위 소위 회의 앞
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고 소위 참석의회에 모였던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무위원들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가자는 취지인데 여야 합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좀 밝히고 있잖아요. 다만 그 입장을 들어보면은 미묘한 차이도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이 지금 한창인 상황에서 자칫 물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만약에 이 국민의힘 내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있을 경우에 내로남불 프레임 또 가동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겠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의혹을 밝히고 또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그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전수조사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 쇄신의총에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자, 소극적인 의원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막상 총회 결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죠. 또 다른 거액 코인 보유 사례가 나온다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원 6명 전원에 대해서 코인 보유 여부를 조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하는 첫 발자국이다라면서 양당은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한편으로는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이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김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서 이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에 갇힌 당대표와 이를 비호하기 위해 방탄의 총력을 다해온 민주당이 엄정한 잣대를 그 누구에게 들이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뭐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었고 누가 봐도 측근이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이 대표의 대처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진상조사 없는 탈당을 승인하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쇄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때보다 오히려 더 불신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위기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보일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 당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런 민심이 확인이 되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리더십과 민심의 이반, 지지율. 당 지도부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현안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제시가 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확보, 한동훈 왜 내 작품이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고산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우리 문화재청이 지난 3월에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해 온 건데요. 볼수록 참 멋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환수한 대동여지도는 기존 대동여지도들과에는 없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보시면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의 거부권,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WXY1님,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책임져야지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인가라고 하셨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트님, 의사들이 파업하고 범법 행위해도 의사면허 유지하는 건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고 간호사들이 간호법 만드는 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는 건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전해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K팜님,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입니다. 거부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웰빙님, 간호법을 공약한 적 없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으로 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뒤의 여진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홍 시장과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하 의원이 홍 시장에게 팔푼이라고 했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게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홍 시장이 이 대표에게 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 등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죠. 이 때문에 홍 시장은 당내에선 거센 역풍에 직면했는데요. 남의 집 사람 만나서 우리 집 험담을 늘어놓은 게 말이 되냐고 문매를 맞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여당 당 대표가 뭐 옹졸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소속한 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의 오염물을 지금 퍼부는 거거든요.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예요. 홍 시장도 이 비판에 위축될 스타일이 아니죠. 자신을 비난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나는 이 썩은 시체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닌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고 응수했는데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홍 시장은 선수 하이에나의 예시까지 들었죠. 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부산의 모 의원이라며 하태경 의원을 우회 저격했는데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면서 하 의원의 정치 걱정을 이 난파선의 쥐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하 의원이 바른 정당에 다녀온 이력을 문제 삼는 발언인데요. 홍 시장이 하 의원을 비난할 때 주로 쓰는 레파토리이긴 합니다. 저놈이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놈 아니냐. 최근에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지을 하던 놈이다. 네.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조 패고 싶을 정도다 막말을 하지 않나.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태경 4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하 의원도 저격할 거면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조국 수호도 모자라 제명 수호까지 하느냐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비판했는데요. 이 조국 수홍, 하 의원 역시 홍 시장을 공격할 때마다 쓰는 18번을 꺼내는 셈입니다.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병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두 사람의 2라운드가 이어졌는데요. 홍 시장 지난 14일 SNS를 통해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면서 이젠 진영 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자가 진단한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 세울 일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덧붙였죠. 당내에서 어줍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는데요. 하 의원은 이 첨언이 못마땅했었나 봅니다. 이 전형적인 꼰대 인식, 선배는 부모님과 동격이라는 전근대적 마인드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면죄부를 강요하지 말라면서 잘못했으면 후배의 지적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다소 과한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을 이 팔푼이라고 깎아내린 겁니다.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늘어나요, 팔푼이처럼. 아무래도 팔푼이는 좀 너무 과한 표현. 근데 모질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예요. 욕들어도 싸죠. 그리고 본인도 어저께인가 대통령한테 뭐 총을 겨누지 않겠다, 나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반성문을 썼거든요. 반성문 썼으면 사과를 해야지. 난 이분이 자기의 잘못에서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판이라기보다는 감정 섞인 비하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이 진행자의 주의를 받았는데요. 하 의원은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이 이 대구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분이 대구시 운영하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중앙정치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당내 국정도 아니고 당내 문제까지 이렇게 시시콜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방송 이후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팔푼이는 지나친 표현이었다며 홍 시장에게 정중한 사과 말씀을 건넨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시장도 해프닝 정도로 여긴 걸까요? 이제 내부보다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로 판단하고 외부의 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뱃머리를 바깥으로 돌렸죠.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극우 유튜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언론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때 편협한 극단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저질 삼류 유튜버들은 이제 도태되어야 한다.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제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헛소리로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삼류 틀튜버들은 이제 가라. 너희들이 설 곳은 없다. 이념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출발해서 그만큼 벌어먹었으면 이제 만족해라. 저질 삼류 틀튜버, 아마 이 사람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고작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홍준표 시장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내부 총질을 마구마구 해대는 것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진성호 전 의원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1일에도 진 전 의원을 향해서 정신감정을 해봐야 될 사람이라고 깎아내린 바 있죠. 매일매일 끝났다, 난리 났다로 과장하면서 이 틸튜브로 노인 세대를 세뇌시키는 퇴출 유튜버 1호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전 씨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전 씨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죠.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광화문 투쟁을 이끌어온 종교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이 똑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현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씨는 이 김재원 사태 이후에도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도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천 명의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왜 못합니까?
5.18 특별법은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사실 왜곡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전 씨는 이 특별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공식 인정한 사실마저 부인하고 나섰죠. 헬기가 사격했냐 안 했냐? 수 없는 전문가들이 30년 동안을 재조사를 계속했는데도 결론은 뭐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줌인해봤는데요. 다음 대선까지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독하게 앞으로 나아갈 심산일까요? 수세 속에서도 오히려 전방위 공세로 맞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네.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이제 팔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바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홍 시장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조멘토. 네, 홍 시장도 국장 응수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함부로 짓거리는 벌구는 상대 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벌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홍 시장은 매일같이 폭망했다며 허위 비방 방송을 일삼는 저질 삼류 유튜버와 무엇이 다르냐? 바로 사과하는 걸 보니 겁이 나긴 한 모양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때가 되면 그게 비수가 돼 본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이후에 이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뭐 본인이 이제 글을 쭉 쓰고 글을 삭제했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확전을 좀 피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내일 상황도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오랜만에 김재원 최고위원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내년 총선 출마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징계 불복 의사는 없다고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18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관련 발언으로 1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징계 불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지난 14일 이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다고 언급을 하면서 징계에 불복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됐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징계에 불복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네. 자, 이번 5.18에 광주에 이제 여야 정치권이 뭐 총집결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를 미리 찾았죠. 광주를 찾아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는데요. 우리 당 최고위원 한 분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는 등 망언을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꼭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도 5.18 정신의 진정한 뜻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 전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유 전 의원은 원포인트든 대폭 개헌이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개헌안에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 개헌에 5.18 정신을 포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와 정신을 똑바로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는 힘이 돼주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홍준표 팔푼이 지적 후 사과, 홍준표 마이웨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인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료를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정부 출연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 발언이죠. 해당 교수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 그동안 꾸준히 방사능 무해론을 펼쳐놓은 인물이었는데요.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중국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후쿠시마산 알프스 생수. 뜬금없는 식수 드립에 이름만 같다고 에비땡인 줄 아느냐 비아냥을 들었었죠. 중국 정부가 조롱 섞인 한방을 먹이기도 했었는데요. 日本一些政客费尽心思想要证明核废水清白，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或者灌溉。 당시 일본 정부 바로 꼬리를 내렸었습니다. 今飲ま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が、その行為自体によって安全性が証明さ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ご承知のところだ。 그런데 말입니다. 후쿠시마산 알프스 생수 드립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사선 분야 권위자인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입에서 말입니다. If I had a litre of that water now in my hand, I would drink it. I calculate that my radioactivity would rise above its natural level by 80%. I could drink 100 litres. 일본의 자료를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되묻기도 했는데요. 앨리슨 명예교수, 대표적인 방사능 무해론자이자 원전 찬성농자로 통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듬해인 지난 2012년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오해의 비극, 후쿠시마의 방사능 재앙은 없었다였습니다. 이른바 방사능 공포는 무지의 소치이고 관련 안전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시민이 쓰나미나 지진을 학습하는 것처럼 방사능에 대해 알려주기보다는 과도한 안전 기준을 내세워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의 안녕과 이해보다는 두려움에 기반해서 불필요한 직종과 그 성장을 용인해왔죠. 실질적인 이득 없이 원자력 비용이 부풀려지게 한 겁니다. 지난 2014년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The idea that special precautions have to be taken just doesn't wash. Nuclear is not especially dangerous. It's not as dangerous as fire. 이런 분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원샷 발언의 장을 마련해 준 곳 다름 아닌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는데요. 연구원 측은 앨리슨 교수의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의 일방적인 찬성 의견을 들었으니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구원 측 계획이 없다 딱 잘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적 검증, 설마 방류 찬성 의견만 과학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에선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일부 과학계와 일본 정부의 주장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단 그 아까운 물 바다에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하면은 왜 파이프로 길게 뽑아가지고 멀리 방류를 하냐? 그렇게 안전하면은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지 왜 버리냐? 앨리슨 교수는 우리 시찰단에 일본 정부를 믿으라 조언도 했죠.
우리 정부야말로 일본의 조치를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찰단 믿음의 조건으로 이 3가지 사항은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원전 오염수의 보관,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문가가 일본 방류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사항을 완전히 확인까지 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프스는 아직 가동을 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고 하죠. 방류 시설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과 최종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본이 전향적으로 전면 공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일본 측은 시찰단과 관련한 정부 간 협의를 설명회라고 이름 붙였죠. 실무회의라고 표현한 우리 정부와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더욱이 전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비슷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도 견학만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작년 3월에 대만에서 비슷한 그 시찰단이 왔습니다만은 그때도 일방적인 설명회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현지를 보고 나서는 도쿄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일부 그 시뮬레이션 시설을 개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나흘간 이뤄질 이번 시찰, 자칫 나들이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관광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가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검증을 하지 않고 보고 오면 뭐 해요? 정부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검증이란 표현 대신 검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검증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 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방출된 오염수가 4, 5년 후에 우리 쪽에 유입이 되고 이제 10년 후에는 톤당 0.001 베크렐 내외가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근 해역에 우리 국내 해역의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광우병 사태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과학과 이념을 섞지 말자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 비슷해요. 오염수 괴담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듯합니다. 글쎄요, 광우병 사태의 교훈 또 다른 분석도 있죠. 국민과 소통 없이 추진한 MB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치 방식이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얘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런데 그 촛불이, 그 국민의 함성이 소 10개월 미만짜리만 수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천연기 통영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지역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천연기 통영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통영 수산물이 안 팔린다면서 정부도 조용한데 시가 먼저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이 통영 지역민에게 이득이 없을 거란 취지를 읽힙니다. 네, 민주당 경남도당은 통영 주민 대부분이 어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바다가 오염되면
되면 주민들은 3일매 터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시장이 시민 생명과 안전보다 본인의 정파적인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이 선 시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정의당 경남도당도 천 시장은 민생을 핑계로 여당과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민들뿐 아니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물론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도쿄전력이 지역 어민들에게 방류와 관련해서 써준 약정서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015년 8월에 도쿄전력 사장이 그 지역의 조합에 약정서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는데요? 관계자들, 주민들하고 어민들이 포함되겠죠. 관계자들이 이해가 없다면은 오염수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정서를 둘러싸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도 역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분야인데 이번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 뒤에 수입 금지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평가하기엔 이르다면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현재 원전 오염수가 갖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 후 10년간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국가인권위가 국가의 적극적인 피해 복구 또 추모 사업에 나서라는 권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아서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재난 피해자를 애도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뢰에 대한 권리라면서요. 재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놓고 서울시와 유족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변상금 2,900만 원과 함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서울광장 인근 건물 3층을 추모 공간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추모 공간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려는 의도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분향소뿐 아니고요. 세월호 기억공간도 서울시의회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는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측은 오는 6월 12일까지 자진 철거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계고장에는 만일 정해진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고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월호 단체들은 기억 공간은 합법적인 장소라면서 참사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0대 서울시의회에 부지 사용을 허가받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기억 공간을 옮겼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11대 서울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 건데요. 서울시의회는 이 기억 공간이 시의회 앞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이 330만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업 공간을 이전할 것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 서울시에서도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이전할 수 없다고만 밝힐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 일본 정부 믿어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